안녕하세요. 말썽꾸러기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아들을 두 명 키우고 있는 엄마는 은메달감 엄마라는 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아들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들 육아를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먼 훗날 철이 드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서 두 아들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언젠가는 철이 들 것 같던 제 아이들이 혹시나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 줄 아십니까? 남도 아니고 바로 시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아빠 아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게 남편과 시아버지는 딱 정반대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 아들이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처럼 한량으로 크는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서기도 했답니다. 아들의 본 모습을 보려면 그 집 가장을 보면 된다던데 제 시댁은 시부와 남편이 정말 상극이 따로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시부가 하는 모든 일들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솔직히 자식이 부모랑 악감정을 품고 사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보기 힘든 광경을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봤었네요. 지금이야 큰 산을 하나 넘은 듯 해결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아직도 속 뒤집는 시부를 보고 살았다면 이런 사연도 못 쓰고 화병 나서 알아 누웠을 것 같네요. 며느리가 혀를 내두를 만큼 답이 없는 시부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한량이었던 시부와 달리 가정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꼭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면서 말할 정도였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아버지는 늘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셨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 삶에서 가장 특이한 이력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시민에게만 준다는 모범 시민상을 받은 적도 계신 분이에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의 아버지는 퇴근하던 길에 청년 두 명이 노인 한 분을 괴롭히고 급기야 폭행까지 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겁니다. 그때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 노인을 구하려고 아버지는 경찰을 부른 뒤에 경찰이 오기 전까지 노인을 구하려고 청년들을 향해서 소리쳤다고 했어요.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어디 어른한테 손을 올려? 니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에이씨, 아저씨 뭐야? 괜히 얽히기 싫으면 가던 길 가쇼. 내가 제일 못 참는 게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천지분간 못하고 어른한테 덤비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밤에 잠이 오겠어? 아이고 무서워라. 꼰대 무서워서 길거리로도 못 다니겠네. 아저씨,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가요. 이 아저씨가 말이 안 통하네. 결국 아버지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힘없는 할아버지가 폭행당하는 걸 막으려다가 싸움에 휘말렸던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출동한 경찰 덕분에 아버진 큰 부상을 당하진 않으셨죠. 하지만 가벼운 타박상을 입으면서 한동안 불편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 사건으로 아버지는 모범 시민상을 받았지만 엄마는 답답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다그치듯 말하셨습니다. 당신이 무슨 슈퍼맨이야? 경찰 불렀으면 됐지. 젊은 애들한테 왜 덤벼서 병원 신세를 지냐고. 그래도 통원치료 좀만 받으면 되는데 뭘 그래.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잖아. 그런 놈들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다신 그런 짓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걸 왜 당신이 나서서 젊은 애들 정신개조 시키려고 하냐고. 당신 그러다가 진짜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니까. 알겠어. 항상 내 몸부터 챙길 거니까 그만 좀 해. 나 상 받았잖아. 모범 시민한테 오늘따라 잔소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나 칭찬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말하니까 엄마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실소를 터뜨리셨어요. 좋은 일 하다가 다친 건 알지만 엄마 입장에선 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불안하셨던 겁니다. 저와 오빠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걱정이 앞서기도 했어요.
당시 평범한 회사원이셨던 아버지는 저희 남매에게 슈퍼맨 같은 분이셨죠. 그만큼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답니다. 게다가 가정적이었던 아버지는 학창시절에 제 생일이 되면 가장 친했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생일 파티를 해주기도 하셨어요.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매년 생일마다 생일 파티를 열어주시던 아버지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친구들이 오면 자상한 목소리로 친구들을 보면서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년에 왔던 공주님들이 또 왔네. 지수, 혜정이, 미경이. 올해도 우리 다현이 생일 파티에 와줘서 고맙다. 이 아저씨가 피자도 시켜놨으니까 재밌게 놀다가.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딸의 친구들 이름까지 기억하실 만큼 섬세하셨어요. 매년 생일을 챙겨주셨던 이유도 제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지 궁금하셔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생일 파티를 하면 미경이란 친구는 늘 저를 부러워하면서 말하곤 했습니다. 다현이 넌 좋겠다. 아빠가 생일 파티도 해주시고 케이크도 사다 주시네. 우리 아빤 내 친구들이 궁금하시대. 그래서 생일 파티하면 내 친구들 볼 수 있으니까 좋으시대. 좋겠다. 난 생일 파티 해달라고 하면 엄마가 누가 차리고 누가 다 치우냐고 그냥 가족들끼리 외식이나 하자고 하던데 다현이 정말 부럽다. 친구들이 절 부러워할 때마다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인지 알지 못했죠. 어리기도 했었고 아버지의 그런 사랑이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부부싸움 한 번 안 하던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부모님은 늘 강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늘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오던 아버지도 저희 남매가 성장한 만큼 많이 늙어 있으셨어요. 항상 슈퍼맨처럼 있을 줄 알았던 아버지는 어느새 나이가 들어 오래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를 코앞에 둔 상태였죠. 은퇴를 앞둔 아버지는 꼭 바람이 빠진 풍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해오던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상심에 빠져 우울해 보이셨죠. 그래서 저는 어깨에 힘이 쭉 빠진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말했어요. 반평생 그렇게 일했으면 이제 좀 쉴 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은퇴하면 엄마랑 같이 여행도 가고 하세요. 에휴, 그래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영 안 좋네. 살 날이 막막하기도 하고 난 아직 이렇게 건강한데 일을 못한다니까 납득이 안 되나 봐.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 건강하고 아직 한창이신 거 우리 가족이 제일 잘 알잖아요. 아빠가 이 동네 군기반장인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겠어요? 난 아빠가 은퇴하고도 슈퍼맨처럼 지낼 거라는 거 다 알아요. 누구보다 아빠 믿으니까 너무 상심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이렇게 날 응원하는 딸이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겠어. 나 아직 안 죽었어. 한창이야. 아버진 한동안 힘이 없으시다가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조금씩 기운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면서 엄마와 여행을 다닐 계획까지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은퇴할 무렵 정말로 여행을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간 엄마는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던 겁니다. 이제야 노후 좀 즐겨보려던 엄마 아버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만 거예요. 그때 엄마는 울먹이면서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야 좀 쉬려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어떡해. 미안해 여보. 난 여행 못 갈 것 같으니까 당신이라도 혼자 좀 쉬고 와. 그런 말이 어딨어. 아픈 게 왜 미안해.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즐겁게 살 수 있지. 혼자 가는 여행이 무슨 재미야. 당신 다 나오면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치료에만 집중하자. 엄마는 아빠라도 혼자 다녀오라면서 부탁했지만
아빠는 엄마랑 갈 거라면서 엄마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 병간호를 거의 도맡아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막 회사를 은퇴해서 좀 쉴만하다 싶을 때 생긴 일이라서 아버지도 경황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묵묵히 엄마 병간호를 도맡아 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참 존경심이 들었어요. 게다가 은퇴하면서 생긴 여윳돈도 대부분 엄마 병원비로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고민 끝에 저와 오빠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엄마 병간호에만 매진하면 이제 남는 돈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간병인을 구하고 내가 직접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은퇴하고 또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오빠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또 일을 구하신다고요? 그냥 저희가 십시일반 모아서 보태드릴게요. 계속 병원 오고 가는 것도 힘드신데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야. 내가 보니까 남는 시간도 많아서 출장 세차일 해보면 딱일 것 같다. 밤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엄마 보는 일도 딱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시작해보려고 결정했다. 아버지가 지금 이팔 청춘도 아니고 60대 중반인데 무슨 출장 세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은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젊은 사람도 겁없이 시작했다가 힘들어서 오래 못하는 일이에요. 내 걱정하지 마. 이래봬도 나 모범 시민상도 받았던 사람이야.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나서는 거야. 안 놀면 뭐하니? 네 엄마도 저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일해야지. 아빠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게 지금 걱정 안 할 일이랍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에 가득 찬 아버지를 말려봤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 아버지는 출장 세차 일을 시작하셨고 처음엔 일만 끝나면 아버지는 어깨에 파스를 붙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깨에 파스를 붙여드리면서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병원비 부담스러우면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세차 일 좀 그만하세요. 먹고 사는 일이 호락호락 쉬운 줄 알아? 힘들다고 그만두면 이 세상에 회사 다닐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걱정 마. 나도 다 조절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조절하면서 산다는 분이 매일 밤마다 파스를 달고 사세요? 오죽하면 엄마가 아빠 파스 냄새 맡고 아빠 걱정을 하시겠어요. 괜찮아. 난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너무 신이 나. 이제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내 걱정 말어. 아버진 파스를 붙여야 잠에 들면서도 끝까지 일을 그만두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혹시나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빠랑 둘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는 아버지 말에 다행이다 싶긴 했어요. 정말 믿음직스러운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의 정석 아닙니까?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커서 그런지 누군가를 만나 결혼한다면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길 바랬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만큼이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을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세차 일을 하고 계실 때라 이 상황을 남편한테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나 걱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출장 세차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다. 세차 일이 쉽지 않으실 텐데 벌써 1년이나 하고 계신 거야? 나도 가끔 내 차 직접 손세차 하다 보면 직업으로 못하겠다 싶던데 정말 멋지시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 들으면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나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런 궁금증도 없이 오로지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며 감탄 일색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제 말을 듣고 아버지 직업을 알게 된 남편이 한 번은 카페에서 데이트 도중에 무언가 깨달은 듯한 말투로 저한테 말하더군요. 우리 이것만 마시고 얼른 나가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나가?
뭐 급한 일 생긴 거야? 아니, 아버님 커피라도 한 잔 사다 드리는 게 어떤가 해서. 오늘은 낮에 예약이 많다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남편이 먼저 아빠한테 커피를 사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통화한 적 있던 사이라 직접 만나도 어색하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해주니까 아버지를 정말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제안으로 전 시원한 커피를 사서 아버지를 뵈러 가게 됐어요. 마침 저희가 도착하자 아버진 세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통화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네요. 저 다현이 남자친구입니다. 뭐? 다현이 남자친구? 아이고, 여기 너무 누추한데 뭐하러 왔어? 아닙니다. 아버님 고생하고 계신데 갈증이라도 해소하시라고 이렇게 커피라도 사왔어요. 둘이 재미있는 데 가서 데이트나 하지. 뭐하러 나까지 챙겨?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커피는 잘 마실게. 어서 가서 둘이 놀아. 아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지금 뒷정리 중이셨던 거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 뭐부터 할까요? 좋은 옷에 먼지 묻을라. 아유, 괜찮아. 옷이야 세탁기에 돌리면 금방인데 걱정 마세요. 오늘 고생하셨는데 저쪽에 잠시 앉아 계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일 해봐서 어깨 너머로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남편은 기어코 아버지를 한쪽 구석에 있던 작은 의자에 앉혀놓고 직접 뒷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남편은 시댁 형편이 좋지 못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생활력이 강한 모습에 제가 반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아르바이트 중에 세차 일도 해봤던 남편은 아버지 일을 돕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얼떨결에 아버지는 커피를 들고 저와 같이 구석에 있게 된 아버지는 남편을 보면서 저한테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남자친구가 참 싹싹하고 바르네. 아빠가 봐도 괜찮아 보여? 생활력도 강하고 생각도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빠 눈엔 어때? 남자는 저래야지. 넉살 좋고 생활력 강하면 사막에서도 우물 파낼 놈이야. 아빠가 그 말하는 거면 엄청난 칭찬 아니야? 그만큼 마음에 들었다는 거지. 잘 만나서 엄마도 보여주고 인사시켜. 그러다 보면 우리 집안 사이 삼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 녀석 참 마음에 쏙 드네. 아버진 남편이 정직해 보이고 성실해 보인다고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날 아버지가 있던 출장 세차는 단독주택에서 했던 일이라 바깥 온도를 그대로 몸으로 느끼면서 했던 일인데 남편은 그런 아버지가 걱정되니까 조금이라도 쉬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같이 뒷정리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남편은 아버지를 대신해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버지가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남편은 아버지에게 100점짜리 사위로 눈도장 제대로 찍고 저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은 둘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더군요. 결혼하고 나니까 문제는 뜻밖의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혼 전만 해도 시댁 형편이 어려운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댁의 형편이 왜 어려워졌는지 알고 나니까 이건 정말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문제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거죠. 바로 시댁의 가장 큰 문제는 시부였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늘 놀라운 눈빛으로 보는지 시부를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 갔던 날을 제외하면 시부가 집에서 앉아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아가씨가 가족들 다 모인 날에도 거실에 누워있는 시부를 보면서 소리를 치면서 잔소리를 했던 적도 있답니다. 아빠, 좀 앉아 있을 수 없어? 며느리도 있는데 좀 앉아 있으려고 노력이라도 해봐.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누워있지도 못해. 며느리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난리야?
하여튼 우리 집 애들은 아빠 알길 개만도 못하게 한다니까. 아빠가 아빠답게 지내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 제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아가씨가 한마디씩 할수록 분위기는 냉랭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누워있기만 하는 시부가 신경 쓰이긴 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아가씨가 절 거론하면서 시부한테 뭐라고 하니까 괜히 저까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아가씨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짜 내가 세연이 보기 창피해서 못 보겠어요. 내가 아빠 이렇게 지내는 거 창피해서 예비 사이도 못 데려오겠다니까. 둘째 아가씨는 쌓인 게 많았는지 시부를 보면서 악을 쓰면서 말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시부와 남편 2명의 시누이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시부가 한량처럼 사느라 시모가 손이 발이 되도록 일만 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5 식구 생계를 책임지느라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갔다는 말에 저도 좀 충격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도 안 하는 시부가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나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이 의문은 그날 남편이 시부한테 호통을 치면서 하는 소리를 듣고 풀리게 됐어요. 둘째 아가씨가 시부한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시부가 꿈쩍도 안 하니까 남편이 거들면서 말한 겁니다. 아빠, 나도 진짜 집에 올 때마다 아빠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 이젠 좀 창피해. 맨날 먹고 눕기만 하면서 대체 밖에 있는 저 비싼 차는 왜 산 거야? 저것도 엄마가 해준 거지? 진짜 언제까지 엄마 괴롭히면서 살려고 그러는 거야? 이것들이 오늘따라 왜 이래? 네 엄마가 시켰지. 이 여편 내가 애들 앞세워서 내 숨통을 조이려고 하고 있었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으세요? 그리고 엄마가 아니라 장인어른만 봐도 아버지가 한심해서 미치겠어요. 은퇴하시고도 장모님 병원비 벌어보겠다고 일하시는데 한 푼 두 푼 아껴서 가족들이랑 쓸 생각 하시지. 아빠처럼 외제차 끌면서 폼 잡을 생각도 안 하는 분이라고요. 뭐야? 너 또 그놈의 장인 타령이야? 그럴 거면 장인한테 아들로 받아달라고 해. 어? 그렇게 싫으면 그 집 아들 하라니까. 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사이가 아니라 장인어른 아들로 살고 싶네요. 결국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남편과 시부는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싸우게 됐어요. 시댁은 가족들이 다 모였다 하면 매번 이렇게 서로 날선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3남매가 전부 시부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어쩔 수가 없긴 했어요. 식구들 뒷바라지한다고 시모는 손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늘 손에서 일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시부가 외제차를 뽑았으니 자식들이 화낼 만도 했어요. 그런데 시부는 자식들이 아무리 화를 내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폼나게 살겠다는데 왜 지들이 난리야? 난 뭐 비교할 자식 없어서 비교 안 하는 줄 알아? 다른 집 자식들은 말 안 해도 착히 가져온다더라. 이 나쁜 놈의 자식들. 지들 엄마만 위할 줄 알지. 아주 나만 찬밥이라니까. 시부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 자식들이 자기만 싫어한다고 한참을 늘어났습니다. 잠깐만 들어도 시부 행실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옆에서 지켜보던 제 속은 터져버릴 지경이었어요. 결국 기분 좋게 온 식구가 모였다가도 서로 얼굴 붉히면서 헤어지게 되는 게 시댁이었습니다. 그래도 손자들이 생기면 시부도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딸들도 하나둘 시집 보내다 보면 깨닫는 게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사이가 2명이나 생기니까 정말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첫째를 낳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 있던 일이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밤중에 잔뜩 화가 난 셋째 아가씨가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남편이 씻고 있어서 제가 대신 아가씨 전화를 받게 됐죠.
그런데 아가씨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저한테 하소연하듯 물었어요. 새언니, 혹시 우리 아빠가 돈 달라는 말 안 했어요? 돈이요? 전 그런 말 없으셨는데요. 왜요? 무슨 일 생기셨대요? 세상에 등쳐먹을 게 없어서 사위 등쳐먹는 장인이 어딨어요? 네? 나 진짜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 또 사고 치셨어요? 사위들한테 전화해서 500만 원씩 빌려가셨대요. 그것도 엄마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 가야 한다고 빌려달라고 했대요. 네? 어머님이 정말 아프신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지금 아주 멀쩡하세요. 무릎 아픈 거야 원래도 아프셨던 거라 알고 있었던 건데 금방이라도 엄마 숨 넘어갈 것처럼 사람 정신을 쏙 빼놓고 돈 빌려가더니 그 돈으로 또 주식해서 날려먹었어요. 나 진짜 내 명예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막내 아가씨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시부가 주식으로 해먹은 돈이 얼마인데 거짓말로 사위한테 돈까지 빌려다가 또 주식을 합니까? 제정신인 사람이면 사위한테 이런 짓 절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편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정말 시댁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다음 날 삼남매가 쪼르르 시댁으로 달려가 시모를 붙들고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제발 이혼해. 아빠 같은 사람이랑 살지 말고 그냥 엄마 혼자 살아. 이 정도면 혼자 사는 게 더 엄마 편하게 사는 길이야. 다 늙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그때 저도 힘없는 시모의 대답에 힘이 쭉 빠질 정도였어요. 왠지 몰라도 시댁은 시모가 돈을 버는데도 시부가 대장이었습니다. 일벌레처럼 일만 하면서도 시모는 가끔 얼굴에 멍도 들어 있었어요. 돈도 못 벌고 사고만 치는 한심한 시부가 술만 마시면 시모한테 손을 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도 시모는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냐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 시부한테 세뇌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삼남매가 시모한테 달려가 이혼하라고 하니까 뒤에서 그걸 지켜보던 시부가 소리치면서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이혼은 개뿔. 여자가 다 늙어서 혼자 있으면 살기 힘든 거 몰라? 기둥서방이라도 있어야 살만한 게 여자라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뭘 안다고 짓거려. 사고치고 이렇게 당당한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시부가 이런 식이니까 시모가 세뇌를 당한 게 틀림없다고 믿었어요. 그때도 남편이 시부의 말에 답답하다는 듯 화를 내며 맞대응하며 소리쳤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큰 소리 치세요? 네? 주식 같은 거 하면서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나가서 일 좀 하세요. 제발. 엄마의 자식들까지 모자라. 이젠 사위 등골까지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저는 장인어른이라도 잘 만나서 다행이에요. 아빠 같은 사람이 장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저거 말하는 버릇 좀 봐. 그냥 네 처가로 꺼져버려. 갈 때 가더라도 두 분 이혼하는 거 꼭 보고 갈 겁니다. 엄마, 제발 저런 인간이랑 살지 말고 이혼 좀 해. 남편은 너무 답답했는지 시모한테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치면서 말했어요. 옆에 있던 아가씨들도 시모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시모는 한숨을 쉬면서 다 귀찮다는 듯 말하는 겁니다. 아휴, 됐어. 다들 돌아가. 내가 사이들 돈 갚겠다고 해. 이 나이에 이혼한다고 갑자기 팔자 바뀌는 것도 아닌데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힘 빠지는 시모 대답에 저도 가슴팍을 내리칠 정도였습니다. 참 바보처럼 혼자서 소가리를 자처하는 시모를 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늘 시부가 사고치면 시모가 뒷수습을 하는 게 저도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가씨들 입장이었다면 저도 아가씨들처럼 제발 이혼하라고 빌었을 것 같았어요. 거의 10년 동안 일도 안 하면서 집안의 망나니처럼 살면서 사고만 치는 시부를 어떻게 두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말년에 폼나게 살겠다고 시모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 수입차까지 끌고 다니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친아버지라도 한심해 보이겠다 싶었죠. 게다가
제가 결혼하고 쭉 지켜보니까 심지어 시부는 시모를 향해 폭행까지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시부만 보면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하기 일쑤였던 겁니다. 심지어 저와 남편 사이에 아들이 둘이나 생길 때까지도 시부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한량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시모 얼굴에 멍을 보고 시부한테 애원하듯 부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발 우리 아버님 반의 반만 좀 닮아보세요. 우리 장인어른은 장모님 위해서 출장 세차까지 하는 분이세요. 엄마 위해서 돈 버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제발 본인 앞가림이라도 하면서 살라고요. 오늘처럼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난 제 인생이 싫었던 적이 없는데 오늘은 진짜 후회스럽고 제 삶이 싫다고요. 그 당시 두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점점 크고 있는데도 시부는 철딱선이 없고 한심하게 사니까 남편이 울면서 빌었던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면 조금이라도 변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부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부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현실로 옮긴 순간 집안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아버지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에 온 가족이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가보니까 의사가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보호자세요? 네, 제가 딸이에요. 우리 아빠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예요? 폭염에 지하 주차장에서 무리하게 일하다가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위 먹고 쓰러지신 거예요? 맞아요. 우선 응급처치는 했으니까 옆에서 지켜보셔야 돼요. 폭염 경보가 있던 날 아버지가 무리하게 일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일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그 정도로 조절 못하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남편과 오빠까지 도착하고 모두가 갑작스런 아버지 사고에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잠시 뒤 깨어난 아버지를 보고 오빠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지 뭐 별거 있겠어? 그러니까 조심하셨어야죠. 그 일도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는 속상한 마음에 괜히 아버지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저와 남편도 깨어난 아버지를 살피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요. 그런데 아버지 표정이 어딘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와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아버지를 보면서 추궁하며 물었습니다. 아빠, 뭐 숨기는 거 있지? 나한테만 말해봐.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이거 어떻게 된 건데? 무슨 일이야? 아빠가 말 안 하면 다 블랙박스 돌려보러 간다. 그게... 그때 아버지가 한참 머뭇거리다 말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아버지를 쓰러지게 만든 사람이 시부였던 겁니다. 그날 시부는 남의 핸드폰까지 빌려서 아버지한테 출장 세차를 예약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괴롭혔다는 말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애꿎은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그럼 못하겠다고 하지. 아니 그걸 왜 장단을 맞춰주고 있었어.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내 한번 지켜본 거야. 대체 이놈 인성 바닥이 어딘가 보려고 그대로 하고 했던 거야. 그러다 점점 오기가 생겨서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 버텼는데 나도 그냥은 못 넘어가. 고소해서 오늘 일 되갚아 줄 거다. 그래서 대체 우리 아버님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해봐. 그날 시부는 다른 사람인 척 세차 예약을 한 뒤에 세차를 하러 온 아버지를 보면서 몰랐다는 듯 말했다고 했어요. 손님으로 일부러 위장해놓고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난 사돈인지 몰랐는데 여기까지 세차를 하러 오세요? 그럼요. 출장 세차니까 오죠. 오늘 세차하시려고요? 네네. 뭐 어찌됐든 공가사는 구분해야 하니까 사돈이고 뭐고 전 그런 거 안 봅니다. 제 차 이거 수입차인 거 아시죠?
이거 비싼 차니까 흠집 나지 않게 잘 좀 해주세요. 잘만 하면 내가 팁도 10,000원 더 챙겨드릴게요. 아버진 이렇게 말하는 시부의 말에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약한 손님인데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시부가 모르고 예약한 것 같지 않아 처음에는 진짜 화도 났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일하려고 세차 용품까지 다 챙겨왔으니까 한두 시간 정도만 고생하자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일하고 시부한테 세차가 끝났다고 말했는데 시부는 정색하면서 이게 뭐냐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얼룩 남았잖아요. 에이 진짜 이거 다시 해주세요. 뭐라고요? 이 정도는 얼룩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엄청 민감하니까 그냥 닦아주세요. 계속 얼룩이 거슬린다고 억지를 부리는 시부 때문에 아버지는 또 한 번 그 부분을 닦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한 곳을 다 닦고 나니까 시부는 이번에 다른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서 말한 거죠. 이 정도면 작정했다 싶을 만큼 트집을 잡으면서 시부가 말하더래요. 여기 힐 좀 봐요. 제대로 안 닦였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대충 하세요?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나? 왜 이래요? 그날 시부는 실내 외부 손세차를 예약했는데 작은 거 하나까지 태클을 걸고 있던 겁니다. 결국 아버지는 시부가 해보자고 덤비니까 오기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폭염에 지하 주차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사람이 안 쓰러지고 배기겠습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어질어질할 때쯤 시부는 아버지 상태도 모르고 잔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노발대발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씩 지적하면서 세차할 거면 비싼 출장 세차 뭐하러 불렀겠습니까? 지금 양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사돈이라고 대충 하는 겁니까? 대체 이게 뭐냐고요? 시부는 서너 번을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괴롭혔는데 그 시간이 무려 5시간이나 됐던 겁니다. 60이 넘은 아버지 나이에 그걸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자초지종을 다 듣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다시 돌아온 남편을 보면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 시댁 갈 거니까 앞장서. 당장. 갑자기? 아버님은 어쩌고. 가면 아니까 잔말 말고 차에 시동이나 걸어. 그렇게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오빠한테 아버지를 부탁하고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아 남편도 어리둥절했었죠. 시댁 문을 열자마자 누워서 TV를 보던 시부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폭염에 우리 아버지 똥개 훈련 시켜놓고 웃음이 나오냐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아버님한테 무시당할 사람 아니에요. 인생을 왜 그런 식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버지 대접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할 말 많아요. 폭염에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생트집 잡으면서 세차하니까 좋으세요? 대체 무슨 억하심적으로 그런 짓을 했는데요? 니들이 평소에 날 개무시하니까 내가 직접 개무시한 거 아니야? 니들이 날 좀 비교했냐고? 제 말에 시부가 고함을 지르면서 말하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소에 비교당한 게 싫었다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태를 파악한 남편이 시부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진짜 왜 그래요? 내가 그냥 조용히 지내라고 그랬죠. 도대체 얼마나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는 장인어른한테 왜 그러셨어요? 남 등쳐먹고 사는 아빠 같은 사람이 무슨 외제차예요? 너 말 잘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골탕 먹이려고 간 거야. 맨날 네가 비교하니까 간 거잖아. 아무리 아버지가 못났어도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냐? 그래서 골탕 먹이려고 갔다. 됐냐? 그랬더니 내 속이 다 시원해.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다. 결국 시부는
저희 아버지 골탕 먹이려고 괜히 트집까지 잡으면서 쾌락을 즐겼던 겁니다. 와, 진짜 이게 사람인가요? 폭염에 가만히 서 있어도 숨쉬기 힘든데 악마가 아니고서야 할 짓이랍니까? 참다 못해 폭발한 남편이 시부한테 화를 냈어요. 진짜 오늘로서 우리 인연의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전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생각만 짧은 줄 알았는데 이젠 인간성도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더 지내요? 뭐야? 야, 철륜이 어디 그렇게 쉽게 끊어지냐? 키워주고 좋은 직장 보내놨더니 이렇게 배신을 안 해. 말이나 바로 해요. 날 키워준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내 어머니야. 꼭 엄마랑 당신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혼자 남아서 쓸쓸하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그날 남편은 시부한테 꼭 시모랑 이혼시킬 거라면서 화를 내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남편은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며 울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자네가 무슨 죄인가. 나도 그 상황에 그냥 갔어야 했는데 해보자고 덤비니까 나도 오기가 생겨서 그랬네. 그래도 오래 한 일인데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내가 낙오자가 될 것 같더라고. 저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 안 당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괜찮어. 마음 쓰지 마로. 아버지는 시부를 고소해서라도 되갚아 주겠다더니 남편이 무릎 꿇고 비니까 모든 걸 다 용서하기로 다짐했다고 했어요. 그 상황에 되갚으려고 달려들면 사위를 괴롭히는 일 같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결정한 거였죠. 그야말로 사위를 보고 참고 넘어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진 그냥 넘어가도 남편은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고 결판을 짓겠다고 다짐한 상태였죠. 남편은 시누이들이랑 시모를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다고 했어요. 엄마, 지금 딱 정하세요. 계속해서 호구로 살 건지 아니면 자식들 인연 끊고 살 건지 둘 중 하나 선택을 하세요. 완전히 양자택일하라는 선전포고였던 겁니다. 우유부단하고 이미 세뇌된 채 살고 있는 시모한테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어요. 무슨 일이냐면서 어리둥절해하는 시모한테 남편이 시부가 한 짓을 낱낱이 다 폭로까지 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눈을 잠시 감고 한숨을 쉬더니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하루만 시간을 줘라. 나도 생각을 좀 해볼게. 그렇게 삼남매는 시모한테 하루라는 시간을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설득도 무의미한 분이라서 홀로 시모가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모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다. 이혼할게. 이제야 이런 결심해서 미안하다. 나는 너희들한테 이혼한 부모 꼬리표를 달아주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게 더 널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결국 시모는 시부의 막장 인생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했어요. 착한 사람이 돌변하면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완전히 돌아선 시모는 지금 이혼한 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게다가 시모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시부는 그 당시에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이혼해. 잔소리꾼도 사라져서 나야 편하지. 잘 살아봐라 어디. 이렇게 큰 소리치던 시부는 이혼하고 완전히 독거노인 생활 중이에요. 그동안 자식들이 주던 용돈도 없고 매달 수입자 대출금 내주던 시모도 없으니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놈의 외제차도 대출금을 감당 못해 결국 압류까지 됐다는 소식까지 들렸어요.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사람이 그 와중에 시모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애원을 했었대요. 여보, 내가 미안하오. 당신의 소중함을 이제 알았어. 나 지금 차도 없고 집에 쌀도 한 톨도 없어. 이렇게 되니까 당신도 애들도 너무 보고 싶소.
입에 거미줄 칠 것 같으니까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그동안 당신 나이 들면 정신 차리겠지. 그래도 자식들한테 이혼한 부모라는 꼬리표는 안 달아주려고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았어. 알기나 해? 근데 당신은 가족들도 모자라서 사돈댁에까지 피해를 주고도 정신을 못 차렸지? 아니야, 정신 차렸어. 나 차도 포기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라면도 질려서 더는 못 먹겠어. 어디서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먹는 라면도 감사하게 생각해. 조금만 있으면 당신 완전히 노숙자 신세야.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말고 혼자 앞가림하고 살아. 그동안 40년 인생 참고 살던 시모는 더 이상 시부를 참아주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모가 이혼했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그런 아버지를 알아채고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며 말하셨어요. 사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너무 늦은 결심을 해서 피해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도 오기로 그랬는데요, 뭘. 이거 참 면목 없습니다. 제 아들은 전 남편 팔꿈치도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사위를 왜 미워하겠습니까? 제 아들 같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시모는 저희 아버지를 직접 찾아뵙고 난 뒤에야 걱정을 내려놓으셨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면서 같이 살자는 저와 남편의 제안도 거절하실 정도예요. 확실히 이혼하시고 안색도 좋아지시고 성격도 많이 밝아지셨답니다. 2년이 지난 뒤 지금은 모든 게 제자리를 찾고 있어요. 저희 엄마도 수술 잘 마치고 지금은 항암 치료 받으면서 관리 중이세요. 얼마 전에는 근교로 나들이 다녀올 만큼 건강을 회복한 상태랍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한 시모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시부는 어디서 뭘 하는지 소식도 안 들려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싶어서 온 가족이 그저 현재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자식들한테 버림받으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안 가네요. 그래서 자식들이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부모로서 올바른 역할을 해주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자식들한테 10원짜리 하나도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알뜰살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자식들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가 손 벌려서야 되겠습니까? 자식한테 손 벌리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다짐했어요. 한가위가 점점 다가오니까 가족이란 단어에 만감이 교차해서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에 대해서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시청자님들도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